네, 3월의 둘째 주말 연불리의 비밀노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사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네, 그동안 이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저는 좀 그런 거 아닌가. 또 트럼프 때문에.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커버할 내용이 많아요. 뭐 네네. 트럼프, 미국, 중국, 양회에다가 또 유럽까지. 그래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증시 흐름부터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그 주식시장이 한번 이제 금요일 날 한번 급락했다가 이제 이번 주에는 그래도요 좀 이게 반등하면서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왔는데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요동치는 것 같아요. 뭐 관세를 부과했다가 또 갑자기 멕시코 캐나다 또 한 달 또 연기해 버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협상은 또 통하는구나 이걸 또 느꼈는데 그렇지만 이제 미국 증시가 너무 안 좋았어요. 미국이 그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들의 주가가 막 무너지고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거 유럽은 또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이 돈은 더 좋은 걸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럽으로 이 넘어가는 부분도 어쨌든 이제 그 미국 증시에는 좀 부담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달러하고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유가랑 달러 떨어뜨리기를 원했는데 그대로 움직였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조선과 방산주가 연일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또 못 올랐던 석유화학, 철강 같은 이제 굉장히 부진했던 섹터도 맞아요. 하루에 막 10% 막 급등하는 그런 양상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번 주에 저도 느꼈던 게 갖은 악재가 나와도 2,500은 잘 안 깨요. 주식시장이 이제 거길 바닥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이 단단하면 되게 투자하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여기는 그래도 지켜주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위가 열리진 못하지만 사실 근데 위가 열리려면 삼성전자가 뚫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나와서 위는 좀 답답하더라도 아래가 되게 단단하고 관세 충격이 나와도 어쨌든 시장은 이것 때문에 증시가 막 계속 빠지고 이런 좀 리스크는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 경기 우려가 조금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완화될 때 한국 증시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그게 완화될 때 우리 증시도 결과적으로 좋게 나온다. 자, 그러면 미국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 또 의회 연설이 화제였거든요. 그냥 보기에 그런 장면이 연출됐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발언 내용들도 좀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그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내용들만 몇 개만 말씀드리면 반도체 법안 폐지하겠다. 이거 이제 사실은 칩스법 폐지가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그 국회에서 다시 또 법을 바꿔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끔찍한 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TSMC가 얼마 전에 1,000억 달러 투자한다 그랬다. 내가 관세 부과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또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반도체 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반대하는 그런 좀 얘기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도 있었어요. 조선업 부설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계속 연장선상이 있어요. 그 예전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뭐 조선업 좀 도와달라 했던 게 그대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조선업 살려야 된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하겠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한국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게 있었고 상호 관세 언급을 또 했고요. 아마 4월 2일부터 관세를 아마 부과할 걸로 좀 보여지고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이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일본하고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한국도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이렇게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정부가 실제 참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 외에 뭐 재정 지출 줄이고 감세하겠다 이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에서 제품 안 만들면 관세 때리겠다. 이것도 여전히 좀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국가안보위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린란드 필요하다. 그린란드를 되게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좀 모습이 있는 것 같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 있잖아요. 이 얘기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얼마 전에 블랙락이라는 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파나마 이 양쪽 항구 있죠. 이거 운영권을 가져가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트럼프의 의도대로 좀 약간 이제 움직임이 나온 것 같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 협상이 쉽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좀 굴욕적으로 어쨌든 이제 나가게 좀 되는 상황이 나왔는데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협상을 하고 싶다는 이제 식으로 언급을 했고 그래서 아마 그 다시 젤렌스키 대통령과 협상할 가능성은
여지는 좀 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그 기존에 본인이 했던 그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 말 그대로 이번에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발언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연설이 있고 바로 그 다음 날 신문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뭐 4배 관세 더 부과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페이크 뉴스인 거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거짓말도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아니잖아요. 앞뒤 다 자르고 그것만 얘기한 건데 일부 품목은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 뭐냐면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얘기예요. 우리가 들었을 땐 거짓말이거든요. FTA가 있는데. 네. 근데 FTA 체결이 모든 제품에 다 된 건 아니에요. 98%가 체결됐고 한 2%가 남아있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 농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농산물에는 미국에서 들어오면 수입관세가 들어가요. 그 2%.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앞뒤 자르고 농산물이라 얘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모든 제품이 마치 남이 들으면 4배인 거라고 착각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아니까 뭐 FTA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가 보다. 4배나 되나.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략이죠 사실 이건. 한국과 협상에서 유리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렇다고 거짓말한 건 또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4배가 일부 맞긴 하니까 또. 참, 미국 대통령이 참. 네, 그래서 우리 여기 말려들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은 진실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근데 한국이 FTA 체결되지 않은 품목은 13.4% 관세를 부과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 미국은 3.3이에요. 그러니까 4배가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주로 농산물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좀 황당한 게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 4배 많은데 미국도 농산물은 보호하고 있거든요. 자국도 농민들 보호해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이프가드라는 이제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서 뭐 예를 들면 농산물이 들어오면 거기다 관세 때려가지고 농민들 보호하고 이거는 우리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미국도 실제 하고 있는 건데 마치 우리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다음날 바로 반박을 했어요. 그건 잘못된 사실이다. 예, 그래서 대부분은 어쨌든 무관세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제 한국도 준비하라는 메시지 같아요. 관세에 대비하라 이건데 다만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그 농산물 빼고는 대부분 다 무관세이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한테 뭐 걸 게 없어요. 관세가 서로 지금 다 0%거든요. 98%가. 그래서 다른 걸로 뭘 걸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좀 트럼프가 한국도 좀 준비하고 있다는 듯한 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미국 정부와 좀 얘기를 하면서 협상이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또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있어서는 일부 후퇴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멕시코, 캐나다 관세는 부과됐지만 자동차는 유예됐고 그러면은 주식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주들은 좀 숨통이 트일까요? 이제? 좀 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히 이거를 이렇게 캐나다, 멕시코 관세를 이제 한 달 또 유예했던 이유가 자동차부터 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미국의 빅3,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 3사 CEO가 실제 트럼프한테 바로 전화를 했었어요. 이거 좀 유예 좀 해달라. 왜냐하면 GM만 해도 지금 그 71만 대가 지금 이제 멕시코 같은 데서 이게 수출을 해서 미국에 가거든요. 되게 물량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고 캐나다, 멕시코 이 관세 부과로 인해서 자동차 가격이 이제 4,000달러에서 12,000달러까지 오르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소비자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 업체들도 일부 부담을 하겠죠. 그럼 당연히 비용 증가, 거기다 차가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서 또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급망이 원래 북미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이 세 나라가 어떻게 보면 한 몸뚱이에요. 이 경제로 보면 모든 제품들이 다 무관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멕시코 공장에서 엔진 만들어서 미국 가서 미국에서 조립해서 일부 조립한 다음에 또 멕시코 보내고 또 멕시코에서 조립해서 미국 보낸 다음에 거기서 차를 완성해요. 근데 이거 돌 때마다 관세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관세를 다 때리면 한 바퀴 돌 때마다 계속 관세가 또 계속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복잡한 공급망에 얽혀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에다 모든 걸 만들 수는 없어요. 시간도 부족하고. 근데 트럼프가 이거 관세를 때리면 2중, 3중으로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관세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토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받아들인 건데 제 생각에 한 달 유예했다고 갑자기 그럼 이 회사들이 미국에다 공장 지을 수는 없거든요.
공장 짓는데 2년 걸려요. 어쨌든.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관세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 투자라는 압박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 계획서를 내면 관세를 계속 좀 밀어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럴 생각이 없었으면 관세 유예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해버렸겠죠. 예, 그냥 만약에 관세가 더 중요했으면 카드로 쓰는 거예요. 예, 카드죠. 이건 이제 명백하게 카드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투자 계획서를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현대차의 고민은 그거죠. 이미 조지아주의 공장을 작년 10월에 건설을 해 끝냈어요. 그렇다고 공장 또 만들기 어렵잖아요. 이미 썼는데. 그래서 아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제철 이제 현지 공장 아마 짓는 거 요거를 아마 카드로 좀 내밀지 않을까. 현대차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좀 숨통이 트이겠죠 또. 그래서 아마 자동차 회사들의 전략이 어떨지 모르지만 아마 투자 계획서 제출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지지 않았나. 숨통이 트이긴 하는데 조건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네. 아, 어렵습니다. 참 쉽지가 않네요. 자,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은 예상과 다른 조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 같은 부분도 예상보다 기대에 부합해주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고, 주식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떤 인터뷰에서 월스트리트보다 메인 스트리트가 더 중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메인 스트리트. 지금 주식시장 빠져도 우리는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발언이죠. 이제 왜냐면 미국 증시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올해 거의 꼴찌예요. 미국 증시가. 성과가 너무 안 좋아요, 사실은. 작년과 너무 다른데,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 2년간 너무 올랐다는 부담도 있지만 이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알거든요. 당연히 미국 증시 많이 오른 걸 모를 리는 없죠. 근데 본인들의 정책은 증시에 좋은 정책은 사실 아니에요. 관세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그 재정 지출 줄이잖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 앞세워서 지금 공무원들 해고하고 있고 지출 더 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출이 줄이면요 긴축이에요. 그거는 긴축 자체는 주식시장에 안 좋은 단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더 늘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줄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그걸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제 계속 빠졌던 거예요. 엔비디아가 그 좋은 실적에도 막 급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확인 사살을 해버린 거죠. 우리는 아직 월스트리트가 중요하진 않다. 우선순위는 메인스트리트, 기업가, 그러니까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우선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법인세 감면해 주겠다. 법인세나 소득세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금이 줄어들면 민간 투자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해줄 일 중에 하나가 유가랑 금리 떨어뜨려 주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비용이 또 줄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소비가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을 아마 부양하지 않을까 저는 좀 순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 발언을 보면서 느낀 게. 그래서 이 재무장관 입장에서는요, 주식시장이 빠질수록 더 좋아요. 지금 당장은. 왜 좋냐면요, 시장이 이렇게 자꾸 경기 침체나 이런 것 때문에 빠지잖아요. 그럼 금리가 떨어지거든요. 금리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재무장관 입장에서도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보다는 약간 횡보하거나 조금씩 이렇게 빠져주는 게 본인들 정책 펼치는데 좋은데, 근데 그렇다고 뭐 주식시장 방치는 안 할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붕괴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시장이 너무 안 좋다 싶으면 한 번씩은 이제 좋은 얘기들 해주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이 붕괴된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가 지금 2년간 많이 오르고 이번에 10% 빠졌어요. 고점에서. 근데 10% 조정은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씩은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난 2년간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10% 조정이 이제 너무 새롭게 좀 다가와서 그렇지 과거에도 10% 조정은 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좀 감내하겠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좀 증시의 부담이고, 트럼프도 이제 얘기를 했죠. 백악관에서 이제 기자회견할 때 기자가 물어보니까 저는 지금은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딱 대놓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런 부분만 봐서는 이건 미국 증시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계속 부담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에 또 경제 지표가 매우 부진하게 나와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올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잦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원래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올해 금리 인하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위기 바뀌었다고 했는데 네.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언제든 바뀔 수도 있다. 얘기를 했는데 또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시장의 기대는 한 번 아니면 2번 인하거든요, 네. 원래. 그래서 상반기는 인하 안 할 거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게 5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절반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5월에 만약에 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럼 올해 3번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 번에서 3번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죠? 경기가 안 좋아지는 지금 신호들이 나오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아마 이 지금 지표들을 보면 금리 인하 5월에 하지 않겠냐. 3월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5월에 아마 인하할 가능성에 지금 시장은 좀 베팅을 하고 있고 또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 GDP 나오라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지금 최신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 GDP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2.8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경제가 역성장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한번 또 시장이 좀 놀래기도 했는데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 실제 경기 침체가 온 건 아직은 아닙니다. 아닌데 올 가능성도 높지 않냐라는 이제 분위기가 있고 얼마 전에 대형 미국의 소매 체인이죠. 대형 마트죠. 타겟이 관세 때문에 수익이 좀 감소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여기서 이제 의류나 전자제품 같은 거 많이 파는데 이 회사 대부분이 수입품 판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에 노출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유통사들의 이런 또 실적이 좀 둔화된다면 이것도 역시 경기 침체의 신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그 금리를 3번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게 금리 낮추면 우리가 주식시장 호재잖아요.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하는 거는 경기 때문에 만약에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져서 금리 인하하는 건 사실 시장이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니거든요. 성장이 이제 꺾이는 거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이게 시장의 호재로 좀 작용하진 않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주에 중국 양회를 다뤘었는데 중국은 어쨌든 양회를 통해서는 대규모 부양 의지를 밝혔고 그렇다면 이 규모에도 사실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 어쨌든 대규모라고 나왔으니까 올해 소비 회복을 기대해봐도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시장의 또 눈높이가 워낙 높아서 그게 못 미쳤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내용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죠. 이걸 3%만 지출하는 게 목표인데 작년에는 올해는 4%로 올렸어요. 더 지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 국채도 발행하고 그래서 어쨌든 돈을 더 풀겠다. 정부가 풀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일 핵심은 내수 확대입니다. 1순위는 내수 확대, 2순위가 기술 혁신이에요. 네.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기술 혁신이 먼저인데 내수를 부양하겠다. 그리고 이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많이 말씀드렸던 그 이구안심, 예, 그래서 스마트폰 살 때 보조금 준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금액을 작년보다 2배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내수 부양하겠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번에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민간 투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어요.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덩샤오핑이 이게 처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집권을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죠. 선불원 얘기했죠. 먼저 부자부터 내라.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공동부유하자. 뭐 근데 시진핑은 이제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 몇 년 후에 갑자기 공동부유를 꺼냈죠. 이제는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예, 누가 먼저 부자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인이 사라져 버렸죠. 예, 민간이 위축되면요 고용이 안 돼서 실업자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실제 청년 실업률이 급증해 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그 마인하고 그 딥시크의 창업자나 뭐 그 샤오미의 회장, BYD 회장 만나서 네. 그 모임을 가졌다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었냐면 그 선부를 또 꺼낸 거예요. 선부론. 네, 선부한 다음에 공동부유하자. 이 얘기 뭐죠? 먼저 부자부터 되자. 일단 부자부터. 이 얘기는 뭐냐면 부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먼저 나설 주체를 민간 기업으로 이제 넘겨준 거죠. 우리가 규제 풀어줄 테니까 너네들이 투자도 하고. 그래서 알리바바가 그 다음날 바로 막대한 돈 투자 발표했죠. 그리고 뭐 샤오미도 맞아요. 이번에 나오고. 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중국의 테크 회사들이요 이게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고용이 증가해요. 그럼 고용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럼 내수는 자동 부양돼요 또. 그래서 이제 이 시진핑의 정책이 진짜 바뀌어 버렸어요. 몇 년 만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너무 숫자만 볼 필요 없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단어 하나에 상징하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근데 거기서 선불을 꺼냈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좀 부양하고 싶은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기업 중심으로. 그래서 요즘에 홍콩 증시가 정말 굉장히 뜨겁거든요. 거기에 그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 상장돼 있죠. 네, 그래서 올해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쪽이. 예. 그런 이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왜 봐야 되냐면 돈이 풀리는데 주식시장이 좋아요, 항상. 근데 지금 중국도 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중국 증시를 올해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난 몇 년간 안 좋았다고 야, 중국도 저러다 말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이번에는 지금 정책 자체가 바뀌어버렸거든요. 올해는 중국. 예, 그러니까 중국을 뭐 투자하셔라 이게 아니라 네. 중국 증시 자체가 과거 3년간의 부진을 딛고 올해 올라가는 건 그냥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단어를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소비가 살면 당연히 이거 한국 경제도 좋아요. 당연히 중국이 우리나라 이제 경쟁보다는 소비를 한다는 얘기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지금 상대적으로 약간 차치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은 지출 줄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풀고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근데 이런 데 또 있잖아요. 유럽. 그러니까 이제 유럽인 난리가 났습니다. 가장 좀 얘기해 주실 때 뭐랄까 얘기할 게 많으신 것 같은 느낌을 네. 제가 받았어요. 맞나요? 특히 이 독일 증시 정말 연일 강세. 독일에 투자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럽 증시에 관심 안 갖죠. 당연히 관심 뭐 없어요. LVMH 네, 이런 거. 뭐 그런 이름은 아는데 뭐 굳이 유럽을 해 미국 하면 되지. 다 이런 뭐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는 맞는데 요새 독일 증시가 지금 매일 사상 최고치고. 독일의 그 이번에 메르츠 총리가 말을 한마디 했거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2011년인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유럽에 그 재정위기 생긴 적이 있잖아요. 그때 한번 이제 이탈리아나 막 이렇게 난리가 났었죠. 재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막 그리스 망한다 막 이러면서 그때 유럽의 중앙은행의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풀겠다. 난 뭐라도 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버전 2예요, 이게. 예, 마리오 드라기 총재 버전 2 버전을 가져와서 독일 총리가 네. 이게 왜 충격적인지 아세요? 독일은 재정 지출 안 하기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돈 절대 안 씁니다. 그때도 남유럽 그 피그스라고 기억하시죠? 밑에 포르투갈, 그 다음에 스페인, 예, 그 다음에 그리스, 이탈리아 이거 다 합쳐서 피그스라고 하는데 앞자 따면. 네, 피그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돈을 흥청망청 썼다. 뭐 네. 그래서 위태롭다. 그래서 남유럽의 4개 뭐 돼지 국가다. 막 이런 식으로 좀 비한 적도 있어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예. 피그스라는 용어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거의 망한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독일한테 요청을 했고 독일은 그때 유럽이 힘들 때도 돈이 많은 국가잖아요. 그 독일한테 야, 그리스 좀 살리게 좀 돈 좀 내놔라. 이랬더니 독일 국민들이 다 반대란 거예요. 그래서 지출 안 합니다. 그랬던 나라가 갑자기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돈 쓰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이게 그래서 독일 국채 금리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로 그때 베를린 장벽 붕괴하고 이제 동서독 통일했죠. 그때 네. 딱 한 번 돈 쓴 적 있어요. 왜냐면 이제 동독 경제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20년간 돈 문을 싹 닫았어요. 돈은 있는데 안 쓰는 겁니다. 재정 지출 안 해요. 그래서 극도로 아끼고 있는데 법을 좀 바꿔서 이게 뭐냐면 부채 브레이크라고 있어요. 독일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GDP의 신규 부채를요. GDP의 0.35% 이상으로 발행하면 안 돼요. 네. 극도로 돈을 쓰면 안 되는 법인데 이거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메르츠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GDP의 1% 초과하는 그 국방비가 GDP에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빼버리겠대요. 국방비 빼면 국방비는 국방비대로 지출을 늘리고요. 이 금액이 빠지면 그만큼의 돈을 딴 데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5천억 유로 정도를 자금 조달해가지고 10년 동안 인프라 투자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탈탄소화, 녹색 정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인프라 투자. 네. 뭐 이렇게 교량을 뭐 다시 이렇게 또 개보수하고 근데 거기 기사 보니까 저는 진짜 독일이 그런지 몰랐는데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기차가 제 시간에 온대요. 독일 기차는 제 시간에 안 온대요. 아, 그래요? 너무 독일 그게 노후화돼가지고
저도 이제 이게 사실인가 예전에 막 서독 기계라 그래가지고 엄청 정확한 거에 근데 여기 독일 은행의 경제학과 홀거 슈미딩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독일 열차가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처럼 빠르고 정시에 운행되는 날이 아직은 다소 먼 미래일지 모르지만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게 잘 안 오나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노후화로. 인프라 투자를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하겠다고 좀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증시가 왜 급등하냐면요. 일단 돈 풀면 이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채 금리가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채권 발행하면 채권값 떨어지니까 당연히 금리가 튀겠죠.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2년 전에 바이든이 이걸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정부 지청 엄청 썼잖아요. 2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됐죠? 미국 증시 2년간? 좋았죠. 금리가 높은데도 막 엄청 올랐죠. 독일이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이 왜 이렇게 돈 풀까? 이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통해서 그러면은 뭐가 바뀔까? 글로벌 자금 시장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는 약해집니다. 상대적으로. 독일 그러니까 유로화나 요새 엔화가 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 달러 위주의 2년간의 강세가 끝나버리고 이제 다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로 가고 홍콩 빅테크 가고 일본의 엔화로 가고 그럼 나중에 한국도 오겠죠. 한 번은 순서가. 왜냐하면 우리도 추경 예산이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한국도 만약에 돈을 많이 정부가 풀어버리면 한국으로도 외국인 자금들이 찾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일변도의 시장이 좀 종료되고 이런 독일의 이런 선전포고가 자산 시장에 큰 변화를 좀 일으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뭐 이제까지는 생각 안 했었는데 내가 뭐 독일이든 유럽이든 좀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여기에 제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일변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미국만 좋을 거야 이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2년간 그러고 살았잖아요. 서학개미가 좀 다 무조건 미국이야. 시각을 넓혀야 되는. 근데 이제는 그 시절은 끝난 것 같고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투자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제 얘기는 유럽을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미국에 너무 집중돼 있는 자산이 있다면 이걸 좀 다변화시켜라. 일본 엔화도 괜찮고 우리나라 원화도 괜찮고 저는. 그러니까 약간씩 이렇게 다변화하고 ETF도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ETF 소개해 드린 적 있죠. 미국의 이제 국채 ETF 그런 것도 한번 소개해 드린. 왜냐하면 이제 미국 주식만 너무 좋은데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 채권 값이 오르니까 채권 투자도 괜찮지 않겠냐. 맞아요. 그렇게 한번 해지하라고 했던 것처럼 기억납니다. 그 얘기처럼 이제 거기서 약간 버전인데 좀 다른 나라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밌게 달려왔습니다. 자, 이번 주 그러면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 상승한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승한 업종 가운데 예상했던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고 이 업종 가운데서 좋은 흐름이 좀 더 계속 갈 거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조선방산주가 너무 뜨거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정말 부담은 좀 되는 구간이니까 뭐 그쪽보다는 좀 덜 올랐던 것 중에서 최근에 좀 부상나는 게 이제 요새 해운주가 좀 강해요. 이제 중국 해운사도 막 규제한다고 하니까 여기도 워낙 또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해운주 쪽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모처럼 우주항공 쪽도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요게 뭐 트럼프 정책 수혜주기도 하고 유럽에서도 요즘에 그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이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손댄다고 하니까 스타링크가 그럼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대표적인 그 인공위성, 그러니까 위성통신하는 회사 중에 하나 영국의 원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또 대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또 유럽과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다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재건 이슈가 저는 끝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건설기계 업종이나 이런 이제 재건 이슈들이 막 주가가 막 급등락을 했어요. 뭐 젤렌스키랑 이게 협상이 또 되니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저는 트럼프는 또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도 중장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건설기계 업종도 한번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염이사님께서 선정해 주신 보고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좀 긴 보고서인데 그 하나증권의 송선재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고요. 이게 이름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현대차 그룹. 많은 분들이 자동차 투자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이제 현대차 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잘 담겨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글로벌 로봇 시장이 이제 점점 인간형 로봇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공장에 있는 그런 팔만 있는 그런 로봇만 우리가 봤지만 이제 인간형 로봇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점점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AI까지 들어가서 자율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로봇 스스로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점점 학습을 해서 진짜 인간처럼 이제 진화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형성돼 있고, 그래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앞으로 연평균 30에서 한 50% 정도의 고성장을 할 것 같다라고 좀 전망을 해주셨고, 다만 이게 여기도 경쟁이 치열하대요. 춘추전국 시대에 지금 진입을 했다. 테슬라도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있고 또 피규어 AI라는 회사도 있고요. 또 어질리티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마존의 또 자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빅테크 회사들, 또 메타도 한다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여기가 정말 이제 전쟁이 펼쳐질 텐데 누가 승리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로봇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로봇의 그 관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손 관절, 여기 팔의 관절, 이게 액추에이터예요.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를 잘 만드는 기업들이 경쟁력이 좀 뛰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원래 여기가 1992년 MIT 출신의 마크 레이버트가 설립한 회사인데, 그 2021년에 현대차 그룹이 소프트뱅크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 87.6% 인수를 했고, 뭐 이렇게 사족 보행 로봇이죠. 그 약간 개처럼 생긴 로봇도 있고, 아틀라스라는 인간형 로봇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건 그 아틀라스죠. 근데 이 아틀라스를 올해부터 실제 자동차 공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일단 테스트해요. 이제 공장에 투입해서 인간처럼 작업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서 2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할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아틀라스와 관련해서 올해 이 실제로 테스트가 성공할지 한번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지분 구조는 현대글로비스가 10.95% 직접 갖고 있고, 정의선 회장이 한 20% 갖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는 HMG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따로 만들었어요. 간접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50%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 지분 구조만 보면은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좀 크게 좀 관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동차가 힘들지만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좀 로봇 쪽을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커지니까 현대차의 가치도 그런 걸 좀 한번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보고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관심 종목으로는 현대글로비스, 또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이렇게 좀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자료도 또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래저래 현대차 주주분들한테는 약간 숨통이 트이는 말씀을 해주셔서 네. 한동안 또 그랬었는데, 네, 잘 들었고요. 저희는 그러면 내일 또 일요일에 조선주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D등급까지 하향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지금 상황이죠. 근데 그래서 단기 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회생 절차를 이제 신청을 했고요. 영업 손실이 1994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요거 5년만 되면 1조가 날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속보를 잠깐 봤는데 LG전자 설득을 한 것 같더라고요. LG전자는 뭐 정상적으로 납품하겠다. 그 기사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